곽종근의 위증을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회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도 재판에 출석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재판정에 나오는 이유는 검찰 측, 특검 측 증인으로 나오는 이 곽종근이가 하도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고 택도 아닌 소리를 해대기 때문에 이 곽종근이의 위증을 직접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왜 1.2.3 계엄 직후에 김병주라는 자가 부대 쫄랑쫄랑 찾아가 가지고 유튜브 생방송 하면서 곽종근이를 출연시켰잖아요. 그때 유튜브 생방송이었는지 뭐 녹화였는지 어쨌든 곽종근이라는 자를 출연시켰잖아요. 그 영상까지 재생하면서 곽종근이가 처음에는 인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김병주가 그 의원 아니었냐고, 국회의원? 본회의장 국회의원 본회의장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식으로 대묻자 네, 인원과 의원도 구별하지 못하고 행설수설하던 그 영상까지 틀어주면서 곽종근이의 진술이 도대체가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 이 곽종근이가 어제 국군의 날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저녁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를 끌고 와라, 잡아와라,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이자가 해대니까 그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났어요. 군 장성들이나 군 장병들 입장에서는 10월 1일은 군의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군 장성들을 대통령이 관저로 초청을 했답니다. 저녁에 한 20명 왔대요. 20여 명 정도. 그럼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곽종근이한테 뭐 한동훈이 끌고 와라, 내가 뭐 총,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 내가 직접 계란말이를 안주로 만들어서 우리 장군들한테 대접했다고 하면서 국군의 날이 군인들 생일이라서 내가 초대를 했다, 그런 자리에서 무슨 시국 얘기를 하냐, 더구나 군인들을 20여 명을 앞에 두고. 그러자 이 곽종근이가 그 한동훈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차마 그 말을 검찰에서는 안 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이 참다가 못 참고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아니 왜 그걸 조사 때 그동안 얘기를 안 했어? 왜 얘기를 안 했어? 그렇게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엄청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냈어요. 곽종근의 해당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곽종근의 진술은 그동안에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수없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고, 그러면서 이 곽종근의 진술의 허위성을 조목조목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는데, 곽종근의 주장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려면 국회에 강제로 계엄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는 대통령의 진술이 있었다, 이게 곽종근 진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좌파 것들이 곽종근이가 제일 중요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곽종근이뿐만 아니라 제1공수여단장, 제1, 2 대대장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다 특검의 수사를 받고 또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다 녹취가 있어요. 그 녹취를 변호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곽종근이가 이자의 주장대로 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 문을 부수라고 지시했다고 한 그 지시를 곽종근이가 누군가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이게 제1공수여단장한테 이 지시를 했다. 제1공수여단장이 곽종근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24년 12월 4일, 그러니까 1.2.3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12시가 지났잖아요. 그 0시 30분, 0시 20분에서 0시 30분이에요. 그 사이에 공수여단장, 제1공수여단장은 곽종근으로부터 의원들을 빼내라, 문을 부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진술을 했어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0시 20분에서 0시 30분 사이. 0시 25분이라고 칩시다. 중간에. 그러면 제1공수여단장이 또 1, 2대대장한테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게 언제냐? 0시 30분에서 0시 31분 사이. 그 사이에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 이게 다 녹취가 돼 있어요. 진술에 녹취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곽종건이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게 0시 30분이에요. 그러면 이자의 주장대로라면 곽종건이 이자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도 받기 전에 지가 먼저 끌어내라 뭐 부숴라 지시를 다 한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놓고 지가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란을 주도했다고 지금 떠도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지가 주장하고 지가 전화하고 전화를 받은 제1공수여단장 제1, 2대대장의 진술에 의하면 그게 그 전이야. 지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곽종건이가 주장하는 시간 전에 이미 곽종건이가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곽종건이가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은 통화 기록이 확인이 돼 있어요. 경호처 비화폰의 통화 목록에 이 특검이 확인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 0시 31분 4초부터 0시 31분 44초까지 40초를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곽종건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곽종건이가 이 지시를 다 하고 난 다음이야. 그럼 그때 무슨 대화가 있었냐? 대통령이 곽종건이한테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떠냐 물어봅니다. 곽종건이가 대답을 잘 못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딱 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령관은 현장에 가지 않았나 보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곽종건이가 예, 전투 통제실에 있습니다. 그 사령부에 있는 전투 통제실에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기도 안 찼을 거예요. 그럼 화면 보고 지휘하는구만. 화면 보고 지휘하는구만. 그리고 더 이상 이 곽종건이한테는 대통령이 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그걸로 통화가 끝이에요. 이런 자가 지가 먼저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지가 주장하는 시간보다 먼저 공수여단장한테 막 끌어내라 그러고 부수라 그러고 막 지시를 이미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를 대통령이 지시해서 자기가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대통령을 내란죄로 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중에도 곽종건이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주장들이 법정에서 반박이 됐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고 결론 내려놓고 진행을 해서 탄핵이 됐고 지금 형사사건 내란 수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건 곽종건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곽종건의 위증을 밝혀야 한다. 곽종건의 위증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 자를 위증죄로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뭐 다른 것들은 뭐 다 별것 아닌데 곽종건이가 자신을 내란 수괴로 몰기 위해서 바로 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변호인들한테 맡겨두지 않고 직접 출석을 해서 지금 곽종건이의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곽종건이를 이게 하도 횡설수설해야 되니까 감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종북주사파 내란 특검의 입장에서는 잡아와라 쏴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 곽종건의 이 진술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올감 묶는 아주 결정적인 증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곽종건이가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했다가 아주 통렬하게 반박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자가 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곽종건의 이 발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안 하겠다고 밝혔어요. 없는 것도 파낼 것들이 지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좋은 진술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조사를 안 하겠다고 밝혔어요.
곽종건이를 자꾸 띄워가지고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판단을 종북주사파 이재명 것들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 액션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 재판 중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 탄핵 절차 시작도 전에 수사부터 개시하고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수사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증언했는데 이 박정준이가 이제 그리고서 꼬리를 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성훈 차장이 그 모든 부담을 다 짊어지고 대통령을 지켰는데 박정준이가 하는 이 진술과 증언을 보면 참 수준이 한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 그거 아니에요. 수사권도 없는 기관이 불법으로 수사를 하고 불법으로 영장을 받아서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하고 선서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어디 개인적 불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박종준이라는 자는 이게 법이 뭔지 헌법이 뭔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뭔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경호처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꼬리 내려버리지. 이 자가 증언 중에 이런 말도 해요. 공수처 수사가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했다. 이게 핵심이거든. 개인적 불만 어쩌고 저쩌고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또 박정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왜 따랐냐? 아니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법이나 사리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따랐다. 이렇게 설명해요. 적어도 이 정도 고위공직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대한민국 헌법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정신무장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당시 공수처에서 조사 나오라 이럴 때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왜 가는지 나도 우리 변호인단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월 3일 불법영장 들고 왔을 때도 진짜 이것들이 집행할 줄 우리가 몰랐다. 그래서 심각하게도 생각 안 했다. 그래서 내가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진짜 한 3,000명 끌고 와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아이고 이건 안 되지. 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 안 되지. 경찰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래서 내가 자진해서 출석하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 곽종건이를 지금 저 종북주사파들 특검이 지금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국회 가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정연설을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풀리즘 연설입니다. 돈을 풀겠다는 연설이었습니다. 이자가 연설에서 AI라는 단어를 28번을 외쳤대요. 28번.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 그랬는데 막상 AI와 관련된 예산은 10조야. 지난번 소비 쿠폰 뿌린 그 예산만 해도 13조잖아요. 무슨 새로운 역사를 여는 것처럼 AI를 28번이나 외치면서 예산을 설명했는데 실제로 AI 관련 예산은 다 합쳐봤자 10조밖에 안 돼요. 그것도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게 소비 쿠폰 한 번 뿌릴 때 소요되는 예산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포장을 하든 AI로 얼마나 사람들을 기만하든 이 어제 이재명 표 예산의 핵심은 선거 앞두고 돈 풀겠다는 그 예산이었다. 돈풀리즘 예산이었다. 김대중 교수는 이재명 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의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인데 지방 성장 예산이 50% 넘게 늘어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 딱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실례로 이재명의 대표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 지원하는 민생사회연대 예산이라는 항목의 예산은 17조. 올해보다 49%, 올해가 17조였고 그보다 49%가 늘어나서 26조예요. 26조. 그러면 이게 어떻게 AI 예산이냐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지. 또 기본소득 했잖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올해 19조였는데 54% 증가한 29조. 장동혁 대표는 한마디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화자찬과 돈플리즘으로 점철된 예산이다. 이재명의 눈에는 주식시장 전광판만 보이는 것 같다. 소비 쿠폰 남발로 치솟은 물가, 살인적인 고금리,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이 내몰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는 모습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것 같다. 이재명은 인공지능 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정 구호를 앞세웠지만 실 내용은 재정 건전성을 파탄내는 돈플리즘 예산이다. 문재인 때 해마다 10% 가까이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 이재명이가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문재인 정권 때 그 결과 결국 4년 만에 국가 채무가 100,000조를 돌파했다. 문재인 때 4년 만에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돌파했는데 이재명이가 처음 편성한 예산이 이 정도라면 국가 채무는 1,500조, 2,000조 시간 문제일 것 같다. 이재명이는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농사를 짓는다고 했으나 이게 씨앗을 빌리는 정도가 아니다. 밭을 통째로 팔아 넘기는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무분별한 돈플리즘 예산 하나하나 따지고 심사하겠다. 송원석 대표도 이 기재부 출신이라서 예산 전문가입니다. 손원석 원내대표도 2065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일 거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자만 하더라도 거의 6,000조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입의 거의 3분의 1을 국민 건강보험이나 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300만 원 벌면 200만 원을 납부하고 100만 원으로 생활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면소 드라이브.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배임죄를 아예 없애가지고 또 기소를 취소해서 면소를 시켜야 완전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 이게 이재명 돌격대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재판중지법은 뒤로 물려놓고 배임죄 폐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의 전문가는 이렇게 그걸 설명을 합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러니까 지금 1심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심, 3심에서 대법원 확정이 된 후에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그때는 그 사람들은 이미 대법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면소가 될 수가 없다. 유일하게 재판이 중지되고 있는 이재명만 면소가 될 거다. 반대로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 확정되기 전에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2심이든 대법원 계류 중이든 다 면소가 될 텐데, 그런데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안이 면소가 된 사례는 지금껏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이미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사람들이 2심 대법원에서 다 확정이 되고 나서 면소 배임죄 폐지가 돼서 이재명만 달랑 면소되는 게 그나마 부담이 덜한데 그러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다. 그 사이에 재판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급하게 면소 드라이브를 걸어서 배임죄를 없애버리면 배임죄의 원래 기능이 없어지면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거다. 모든 경영자들이 배임죄 없어졌으니까 지금 회사 또 마음대로 쓰지 않겠냐. 그래서 이 배임죄를 없애는 것이 너무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저것들이 정치적으로는 주장하지만 실제로 쉽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중지법 왜 지금 그걸 쓸데없이 꺼내가지고서 이재명 부담만 늘렸냐라고 하는 개딸들의 정청래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아니 재판 재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그때 가서 재판 중지법 하면 되지. 현실화되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설쳐가지고서 쓸데없이 화를 불렀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은 재판을 중지하지만 언제든지 재판 중지법을 밀어붙일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제 오늘은 안 한다는 뜻 아니냐. 재판 중지법을 오늘은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게 진짜 너네들이 재판 중지법을 안 하게 할 생각이라면 다른 것들 나설 거 없다. 당사자인 이재명이가 직접 입장 표명해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킨 이 정청래에 대한 개딸들의 공격. 이게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DC 인사이드의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 보면 재판 중지법은 반명, 이재명 반대하는 반명 김어준이가 연기를 피우고 친문 국회의원들이 휘발유를 뿌렸다. 정청래가 눈치 안 보고 들이받은 것은 다음 당대표도 자신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이재명, 김어준이 친문계 정청래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적이라고 공격하는 이런 글들이 수십 건 올라와 있어요. 정보조직법 야합 논란 때는 김병기한테 뒤집어 씌우더니 이번에 재판중지법 논란은 박수현이한테 뒤집어 씌운다. 정청래가 상습범이다. 이런 비난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김어준의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도 그런데 김어준 쪽의 게시판에는 그 개딸들을 공격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 일로 정청래 욕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라. 재판 중지가 왜 대통령 시간을 가리는 게 되냐. 요즘 대통령보다 당대표 발목이 더 잡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재명 개딸들과 뭐 정청래는 정딸들은 없지만 어쨌든 반명 세력들이 지금 아주 거칠게 한판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강용석 변호사가 이 명청대전을 설명하면서 부산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유동철이 컷오프 시킨 것, 그리고 변성환이가 결국 부산 시당위원장에 당선된 것이 명청대전에서 문재인 정청래 쪽의 승리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과 개딸들이 엄청 화가 나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른 언론들도 지금 비슷한 취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청대전과 지지층의 분화를 구조적 단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구조적 단층. 이재명은 노무현 문재인 팬덤의 뿌리를 둔 민주당 전통 강성 지지층에다가 자신이 만든 개딸들을 모두 흡수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정청래는 이 중에서 개딸 빼고 노무현 문재인 팬덤의 뿌리를 둔 전통 강성 지지층과 결합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명청대전은 앞으로도 계속 발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공개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원내대책회의는 김병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죠. 그래서 정청래에 대한 강력한 성토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개딸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이 띄우면 정청래가 화답하고, 이것들이 이재명이 가면은 박찬대 보기 좋게 거꾸로 때리고 당권 잡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짓이 이재명이한테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별로 생각도 하지 않고 지것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실제로 김어준이가 지난달 23일 재판중지법 필요성을 언급하고 열흘 후에 정청래가 이걸 밀어붙이다가 이 사달이 났거든요. 그럼 늘 그럼 이재명이하고 개딸들이 그럼 김어준이 날리고 정청래 날릴 힘은 있는 거야? 생각은 있겠지만 힘은 있냐고.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주식에 목숨 건 이재명 종북주사파 정권. 어제
거래 중단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순 매도를 이틀째 했고 소액 투자자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할 때는 간신히 4천선은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이 순매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라고 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뭐 각종 이 족보 언론들이 코스피가 막 4천선을 넘고 4,200까지 막 올라가는 것을 보도하면서 불장 그랬습니다. 불난 것 같은 주식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불장을 선도하고 주도했던 게 반도체 중심의 AI 관련 주들이었는데 이게 AI의 본거지인 미국 쪽에서 AI 관련 빅테크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다는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어요. 나스닥도 급락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술적 반등을 조금 했죠, 어제.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5조 원 넘게 코스피를 팔아치웠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은 5조 원 넘게 순 매수를 했어요. 사들였어요. 그래서 4천선이 간신히 지켜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이 순 매도는 2000년 이후 네 번째로 많은 순 매도 물량이었습니다. 다 팔아치운 거예요. 벌 만큼 벌었다고 생각했는지 다 팔아치웠습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AI 거품 우려를 그동안 몇 차례 얘기를 해왔거든요. 다만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훼손된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뭐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는 거니까 뭐 그 자체를 가지고서는 저 같은 문외한이 증권의 증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제해 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정치권의 정권의 인위적 개입이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증시와 국내의 자금 흐름을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혹시 비정상적인 흐름이 있으면 바로 그걸 적발하고 바로 잡는 일을 하는 곳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거든요. 지금 이 금융위원회의 권대영이라는 자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권대영이라는 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즉각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자입니다. 이 자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동안 B2를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B2는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증권을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뭐 하여튼 증시만 사면은 떼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빚을 여기저기서 끌어대서 투자하는 걸 B2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건강하지 않은 투자죠. B2를 해서 B2 하는 사람의 예상대로 수익이 좀 나면 뭐 그나마 뭐 그것도 저는 이 건전한 시장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어쨌든 B2 한 사람이 망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B2를 한 사람이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증시가 떨어져서 뭐 깡통 계좌가 되고 반토막이 나면 그러면 고스란히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2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수준의 이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하는 데가 금융위원회고 금융감독원이에요. 그런데 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자가 그동안 B2를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투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빚을 내서 투자한 B2의 척도가 신용거래 융자 잔고인데요. 이게 25조를 육박해서 종전의 최고 기록이 25조 6,500억이었는데 2021년 9월 13일입니다. 여기에 바짝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대영의 이 주장은 B2를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뭐 빚내서 투자해도 망할 일은 없겠대. 그러면 다들 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런데 어제와 같이 코스피가 막 폭락하게 되면 바로 B2 한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 권대영이가 그러면은 지 호주머니 털어서 보상이라도 해줄 거냐 말이에요. 그야말로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사악한 자죠. 이 자가 이렇게라도 해서 코스피를 이재명이가 원하는 5천까지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고 지금 작심하고 나서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자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스피 5천 이게 이재명의 공약인데 당연히 가능하다 그랬어요. 당연히 가능하다. 이 제정신이 아닌 자죠. 이 자산운용사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식이 오르면은 수익이 올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주식이 오르는 걸 환영하죠. 그런데 최근의 상승 속도가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다들 걱정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개인이 빚까지 냈다가 꼭지에 몰리면, 그러니까 다 올라간 상태에서 오르는 걸 보면서 나도 빚을 내서 사야 되겠다고 해서 막판에 사서 상투 잡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부추기는 바람에 내가 빚까지 내서 샀는데 나 망했다. 책임져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에 정말 신중에 신중해야 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도 거들었어요. 국내 주가 수준에 대해서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비교로 보면 아직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버블을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다. 이게 거품이다. 이거 곧 꺼질 수 있다라고 한쪽에서 경고가 나오는데 하는 총재라는 자가 거품 아니다라고 얘기를 단정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더 투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1,000만 원 빚낸 사람 1억 내지 왜 1,000만 원만 내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코스피 5천을 하도 떠들어대서 이게 그냥 대표 경제정책이 돼버린 상황인데, 그래서 주가지수 연계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4천으로 떨어지니까 급하게 그 붕괴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이러고 나섰어요, 이것들이. 제가 어제 강영석 TV에 출연하러 강남을 갔다 오는 길에 그 길거리에 뭐 나부터 있는 저 시퍼런 것들의 그 플래카드를 보고 너무 한심해서 황당해서 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영상만 잠깐 보여주십시오. 코스피 4천 국민과 함께 이룬 성장 코스피 4천 이게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 갖다 붙이고 있는 플래카드예요. 또 다른 사진 보십시오. 저기도 코스피 4천이 있잖아요. 성공적 관세 협상, 핵 추진 잠수함, 코스피 4천. 나 이랬다.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지수 연계 정권이라는 말은 저것들이 자초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재명이하고 저것들한테 묻습니다. 코스피 4천이 붕괴되면 정권 내놓을래 너네? 한번 해보자 그럼. 이것들이 하도 이재명이부터 코스피하고 막 목숨줄처럼 매달리니까 이게 4천이 잠깐이라도 붕괴됐잖아요. 간신히 회복됐지만.
박수현이가 코스피 4천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서 4천선이 붕괴했다고 하는 표현은 자제해야 된다고 언론사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주의를 당부한다고. 코스피 4천 이하로 내려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다. 향후에 숨고르기 거쳐서 등락을 반복할 텐데 붕괴라는 용어는 좀 주의해달라. 이 무도하고 포악한 것들이 주의해달라고 하면 거의 명령과 똑같지. 박성훈 대변인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불과 얼마 전에 코스피 4천을 넘어서자 자화자찬을 늘어놓더니 4천 선이 붕괴하자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한다. 단어 하나까지 간섭해 언론 통제하려는 태도가 황당하기 그지없다. 도대체가 주가 지수를 정책 목표로 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정부가 내세우는 코스피 5천은 경제 펀더멘탈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불과하다. 숫자 목표 집착은 단기 성과에 치우친 정책을 유도해 정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한다는 왜곡된 신호를 시장에 줄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 좀 떨어졌지만 이재명이가 5천 하니까 저것들이 5천까지는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안심하고 빚 더 내갖고서 계속 투자해. 너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부추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식에 목숨 건 이재명 종북 주사파 개딸 정권의 수준입니다. 민주당의 중국 심기 경호법,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종중 종북주사파들이 중국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중국 관련 소식을 몇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인권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조직적으로 벌어졌는지는 잘 아실 거고요. 그 범죄 조직의 배후에 중국의 조폭 삼합회가 작동했다는 사실도 뭐 거의 사실로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캄보디아에서 발생했지만 중국 범죄 단체의 범죄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뭐 사무실이 있었던 프린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 범죄 단체가 그 범죄를 위장하고 그걸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그 페이퍼 컴퍼니처럼 운영을 했던 것인데, 이 프린스 그룹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이게 조직적인 이 글로벌 범죄 단체라고 해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제재하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4일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146건의 제재를 시행하고, 이 프린스 그룹의 천즈라고 하는 자를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영국 정부도 프린스 그룹과 천즈 그리고 관련 기업들을 제재하고 자산을 동결했어요. 이런 프린스 그룹인데, 이 프린스 그룹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대만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대만에서도 이 프린스 그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 피의자들이 수십 명이 잡혔는데 그중에 일부가 보석 허가를 받았어요. 보석 허가를 9명이 받았는데 그 9명 중에 이 프린스 그룹의 천즈라고 하는 이 자는 뭐 미국, 중국, 미국, 영국에서도 지금 기소되고 있는 자인데, 이 자가 이제 오너예요. 이 오너의 최측근인 리텐이라는 자의 비서 역할을 하는 류춘위라는 자가 잡혔다가 보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 보면 이 류춘이라는 여성인데, 이 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서는 모습이 대만 온라인 뉴스 채널에 의해서 포착이 된 겁니다. 이게 삽시간에 이제 국민들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고, 또 이 류춘희의 보석금이 우리 돈 7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
이게 저 영국에서는 이 천즈와 관련 기업들이 런던에 230억짜리 저택을 갖고 있고 1,900억짜리 사무용 건물 아파트 17채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동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측근의 그 오너의 측근의 비서라면 뭐 굉장한 측근인데 이자가 보석금을 낸 게 고작 700만 원밖에 들지 않은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네티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족이 무너졌고 인생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있을 수가 있냐. 45억 대만 달러 2천억 원의 범죄 수익에도 보석금은 겨우 700만 원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범죄자들한테 뭐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뭐 그야말로 연목 구어지만 이것들이 표정 관리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뻔뻔하고 무자비한 범죄 집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 중국인이 무인 점포 3곳을 아주 익숙하게 능숙하게 털었어요. 무인 점포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무인 점포를 털었어요. 무인 점포는 CCTV로 이렇게 감시하고 있잖아요. 중국인 남성이 이 무인 점포 3군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서 출국을 했어요. 그런데 CCTV로 확인을 해보니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장갑을 착용해서 뭐 지문도 안 남기고 집단에는 뭐 영화를 많이 봤는지 뭐 훈련을 잘 받았는지 50초 만에 그 무인 점포에는 다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50초 만에 키오스크 문을 능숙하게 뜯어내고 이 지폐만 챙겨가지고서 도망을 갔어요. 그 이자가 돈을 훔치는 도중에 다른 손님이 잠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당황해서 나갔다가 5분 만에 다시 들어와서 마무리까지 잘 하고 돈을 마무리까지 잘 챙겨서 갔다는데 동전은 싹 남겨놓고 갔답니다. 공항에서 환전을 많이 하시면 아시겠지만 동전은 환전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경찰이 파악한 거가 이자가 털은 무인 점포가 모두 3군데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떠났어요. 도망을 갔어요. 이 절도범을 이를테면 이게 중국에다가 범인인도 요청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시 도둑질하러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나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것들한테는 뭐 거의 한국이 중국의 범죄 집단들한테는 뭐 한국이 거의 그냥 부패 음식점 같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고도 분노한 영상이 지금 SNS에 올라가 있는데 중국 군복을 입은 중국인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행진처럼 하는 영상입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국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걷기 동호회랍니다. 중국인들이 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자들이 뭐 여러 동호회 활동을 하는 모양인데 그중에 걷기 동호회라고 하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걷기 동호회가 이게 뭐 우리나라 SNS에 먼저 올라온 게 아니고 더우인 중국판 틱톡에 처음 올라왔는데 지난달 31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 무대 일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에 수차례 한강, 한국하고 괄호 열고 한강입니다. 한국, 한강 국제 걷기 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고 한글로 쓰인 현수막이 있어요. 거기에 이 행사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100여 명의 중국인이 영상으로만 보면 100여 명의 중국인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도 얼마 전에 남산 둘레길 한 100여 명이 걸었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적당히 걷다가 적당히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줄을 선 적이 있습니까?
행진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들은 달라요. 10명가량씩 같은 유니폼을 맞춰 입고 모였어요. 노란색, 빨강색 체육복 차림도 있고 군대 무늬 복장. 이게 군복이죠. 하의에 모자까지 갖춰 입은 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니까 흔히 어슬렁어슬렁 이 거북이처럼 걷는 게 아니고 이 자들이 군대식 제식 훈련처럼 걸었다는 겁니다. 붉은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음악에 맞춰 힘차게 손을 흔들면서 걸었는데 팔다리 오동작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행진처럼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민간인이 군복 입은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군가 틀고 제식하면서 군인 행세하는 거는 좀 너무 심각하다. 야, 규모가 조금 컸으면 진짜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다. 만약에 일본인들이 자위대 옷 입고 한강공원에서 저랬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다. 또 그런가 하면 경기도 여주에서는 이보다 앞서서 축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깃발이 휘날리고 중공군이 행진하는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 뭐 사과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인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중국인 전체는 아니지만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 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중국인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파 시민들 자유대학을 중심으로 반중 시위, 반 CCP, 반 중국 공산당 시위, 반 시진핑 시위를 해왔는데 시위를 하면서 이게 하는 노래 뭐 이런 것들을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서 중국 심기경호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악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중 시위를 막겠다. 그러면서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제안 이후에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온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일례로 이게 범주란의 제안 이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 집회를 들었습니다. 그럼 일례로 여러 개를 들었냐? 그게 아니고 딱 요 하나만 딱 들었어요. 10월 3일 개천절에 있었던 혐중 집회. 특히 이 범죄가들은 이 개정안이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진짜 심각한 위헌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적용을 받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에 적용을 받습니다. 친고죄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걸 적용하지 않아서 고소고발이 없어도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거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제안 이후에 반중 집회만을 명시한 것도 결국 중국 심기를 경호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 비판한다고 자국민을 전과자 만들겠다. 이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 만약에 이 법이 몇 년 전에만 있었다면 이재명이도 반일 선동했다고 후쿠시마 오염수로 반일 선동했다고 처벌됐을 것이다. 네. 그냥 이걸 만들어가지고 반미 집회하는 좌파 것들을 전부 다 처벌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게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개 노릇을 자청하고 있는 수사기관, 검찰, 경찰이 반미 집회하는 사람들을 이 죄로 처벌하겠습니까? 오로지 반중 집회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만 때려잡겠다고 지금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이 이때 김여정이가 한마디 했다고 잽싸게 입법했던 거 있잖아요. 대북 전단 금지법. 이거 위헌 판결 났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바꿨어요. 항공안전법. 바꿔서 다시 추진하는데 이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휴전선 인근의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기구를 띄울 수 없다. 그러니까 풍선 띄울 수 없다 이겁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기상관측이나 교육 등 목적으로 띄우는 경우는 예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실제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목적으로는 예외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대북전단이야말로 북한 주민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북전단은 예외인가? 제가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거 북한이잖아. 예, 북한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김정은 독재 체제 하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대북전단을 띄우는 건 괜찮다는 것이냐. 예, 이렇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누구라도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위헌인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법사위 표결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은 국회가 민주주의로 포장한 독재로 날치기 하고 있다. 추미애가 의회 독재를 제일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 신동욱 의원은 이게 국회가 맞냐? 대한민국 국회가 맞냐? 네. 중국 심기 경호 활약, 김정은이 심기 경호 활약.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 정말 바쁘게 움직이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북한 김정은이 김여정이 심기를 그렇게 경호했던 문재인이는 불과 얼마 후에 삶은 소대가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시진핑과 CCP 중국 공산당 심기를 그렇게 경호하려는 이 재명이는 아마 그보다 더 심한 대접을 받을 겁니다. 뭐 아무리 심한 대접을 받아도 이재명이는 쎄쎄거리고 웃을지 모르죠. 배리 없는 자니까. 주식 B2도 레버리지 투자로 볼 수 있다. 이게 권 대영이라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대영이 이자가 그러면 빚을 내서 지가 주식 투자를 했냐? 그게 아니고 빚을 내서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월세를 받아먹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민들한테는 B2 내서라도 주식 투자하라고 부추기면서 지는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월세 받아먹고 있어요. 뭐 여의도 오피스텔에 뭐 월세 한 250만 원 정도가 되는 시세가 보증금 3천에 월세 250만 원 정도 시세가 되는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월세를 받아먹고 있다고 합니다. 주진우가 이 권대영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막으면서 빚내서 주식 투자하자는 모순된 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본인은 여의도에 똘똘한 오피스텔 한 채로 월세 받으면서 재테크하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내로남불할 수 있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매수 한도가 꽉 찼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증시가 초긴장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한국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누구냐? 뭐 기관들인데 그 기관 중에서 제일 큰 손이 뭐냐? 그러면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도 안정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돈을 불려야 되니까 국내 주식에도 투자하고 해외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도 사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의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게 얼마냐면 주식 목표 비중이 14.9%예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그러니까 국민연금 중에 14.9%까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딱 기계적으로 맞출 수 없어서 허용 한도를 3%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14.9%를 넘어서 허용하는 범위가 3%니까 17.9% 아닙니까? 그러니까 17.9%를 넘었으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얼마냐? 17.5%입니다. 어제 기준, 그저께 기준으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은 다 팔고 나가고 국내 투자자들이 계속 사서 4,00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도 코스피 5,000 올려야 한다는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들의 그 조바심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을 계속 샀을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점점 커져서 이제 17.5%까지 비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목표 비중인 14.9%를 훌쩍 넘어서서 허용 한도인 3%까지도 이제 육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더 이상 국내 주식을 살 수 없게 곧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자,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계속 사자 하는데 그 사자는 국내 투자자들 중에 제일 큰 손인 국민연금이 더 이상 국내 주식을 살래야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겁니다. 자, 어제도 우리 국내 소액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파는 자리를 다 매수에 들어가서 4,000선을 간신히 지켰다고 하던데 이제 국민연금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계속 사시겠습니까? 책임은 이재명이가 져주지 않아요. 권영대가 져주지 않아요. 권대영이가 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초긴장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걱정인 것이 이게 주식이 정신없이 오르는 바람에 불장이라고는 표현대로 야 지금 주식 안 사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른바 포모 현상이 발생했어요. 포모가 뭐냐? 소외된 데 따른 공포입니다. 야 다들 주식 한다는데 이거 나는 안 하고 있잖아. 나만 지금 이게 거지 되는 거야? 포모. 그래서 이제 이 대목부터 저는 정말 화가 나요. 그래서 빚이라도 얻어서 정말 비투해야 되겠다. 그런데 당장 내가 가진 돈은 없다. 그래서 신용 받아가지고 금융권으로부터 돈 빌려가지고서 비투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50대, 60대가 제일 많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50대, 60대는 아직도 현업에 있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세대보다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될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가 하도 이것들이 부추기니까
내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공포감 때문에 빚을 내서 증시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빚을 내서 증시에 들어갔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처음 해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증시가 거품이 빠지고 어제 그저께처럼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포모로 B2 들어간 50대, 60대가 다시 깡통 차고 그대로 빚을 또 안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나마 여유 자산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돈 치지만 그것도 아닌데 포모 때문에 얼마라도 빌려서 들어갔던 분들은 어떡하라고요. 그야말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재명이가 또 종북주사파들이 오로지 코스피 지수 5천 올려서 정권 유지하려고 부추긴 거라고 하면 그야말로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그래도 당분간 B2가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붙은 불이라 잔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까지는 계속 불이 붙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동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증시 투자했다가 손해본다고 이재명이가 갚아주지 않습니다. 권대영이라는 자가 갚아주지 않아요. 이창용이라는 자가 갚아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든 말든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김현지를 나 수행하지 말고 대통령실에서 대기해라.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가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저것들이 냄새를 피웠습니다.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가라. 하여튼 별 쇼를 다 해요, 이것들이.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는 부르기는커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하나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성원석 대표한테 배치기로 폭행을 했습니다. 배로 쳤는데 배는 무기 아니야? 그래서 운영위가 아주 아수라장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언론이 전문용어로 개판이 됐습니다. 성원석 대표는 정회 직후 퇴장하는데 민주당의 이기현이가 갑자기 육중한 몸으로 다가와서 부딪혔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 그래요. 막 통통해요. 그러자 이 이기현이가 논란을 일으켜 민망하고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살 빼겠다. 야, 이 종북주사파 것들은 하여튼 이 정치를 희화화하는 데는 아주 도가 텄어요. 추미애를 봐도 정청래를 봐도 저 최민희를 봐도 이 갑자기 이기현이 이자 드러난 거 봐도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나는 단계를 지나서 정말 어이가 없어요. 살 빼겠다 그러는데 이걸 정론 일침이었습니다.